우리 영어 사교육 시장에는 윤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주식 시장에는 우리 이베스트의 윤 쌤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되게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서는 뵙는 것 같아요. 여기 몇 번 왔었는데 네, 두 분이랑 하는 거를 좀 그랬었는데. 예, 앞으로 월요일만 나오세요, 좀. 네. 네. 좀 저희들도 난감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안 뵌 사이에 좀 맘먹고서 제가 한 3월 첫째 주부터 그냥 여기서는 내심은 그래 이 정도 쉬었으면 한번 위로 가겠지 하고서 강하게 저희가 마이콜을 했고 뭐 그때 계속 주제는 뭐 위험을 좀 안고 사자 했는데 최근 흐름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해도 안 좋지만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길은 좀 울퉁불퉁한 것 같은데 갈 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아침에 뭐 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몇 군데서 저희들은 계속 환율이 이 정도 레벨이면 수출주 사야 된다 대형주 입장이어서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반도체 아닐까요? 네. 뭐 이럴 때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사놓고 기다릴까요? 이제 그렇게 보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런 거 오늘 두 사회자님이랑 좀 얘기 좀 나눠볼까 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시장 뭐 2,600 내외면 네. 누가 봐도 뭐 비싸다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일부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뭐 PR 배수가 옛날 생각날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뭐 철강 같은 거는 뭐 3, 4 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국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요. 잘 몰라서 안 하는데. 지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이렇게 된 거는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게 밸류에이션을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었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익이 따라줄 거냐. 이번 미국 실적 시즌 독특했거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되게 안 좋게 줬어요. 뒤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이던스 하향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냐. 이 정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늘 이거 괜히 증권사 사람들 좋은 좋다고만 한다 욕들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들도 2,500도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이 길 자체가 잘못돼서 내리막길이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갈 길만 가면 된다. 제가 요즘 세미나를 바꿔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윤 쌤께서는 그동안 계속 좀 약세뷰를 가져오시다가 3월이었나요?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조금 바이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드디어 우리 윤 쌤께서 그 바이콜을 하셨다. 되게 환호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환호하다가 이제 욕들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오늘 자료 충실히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용 한번 저희 되도록이면 조금 쭉 들어보고 쭉 들을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길게들 요즘 뭘 고민했는지 첫 번째 이 첫 번째 그림은 여기 본부장님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채권 대학사. 네. 저희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주식시장 종사자는 이 정도 고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중소형주 오늘 무너진 게 채권시장 종사자들은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리즈너블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세미나 가서 여쭤보면 저보고 너무 안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전 채권시장 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대공황 때 이럴 때 정도 레벨로 지금 폭락이 나온 겁니다. 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저게 지금 9%나 빠진 게 뭐가 가격이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성과가 저렇다는 거죠 지금 올해가. 그렇지. 기사에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근데 다음 그림은 좀 더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모든 나라 금리가 다 오르죠. 딱 보면 멋있잖아요. 이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 하지만 이때는 30년간의 사이클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될까요? 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던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안 된다는 제가 그렇게 길게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70년대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인플레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이번에도 결국 우리가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확 겁나고 5월 6일에 고용 지표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더 과감해질 수 있겠구나 연준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고용이라는 거는 결국 인건비는 한 번 오르면 굉장히 경직적인데 70년대도 사실 인건비 문제가 많이 심했는데 그때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력했을 때예요. 기억나시겠지만 80년대 신자유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대처라던가 대처도 결국 그 노동자가 부닥치면서 이뤘던 거고 레이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좀 다른데 여하튼 제가 봐도 금리는 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고 물가도 완만한 흐름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이렇게 변화가 생길 때 뭔가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지는데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파국은 아니고 어떤 변화냐 본질적인 걸 물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디 강연을 갔는데 이걸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 봤던 이유는 요 영화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뭐 야해 저녁 9시에 좀 야한 사진을 좀 올려주시네요. 저녁에 개인 취향이 판빈빙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양과이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야한 영화라고 하시니까 뭐죠? 그 새끼 아니요 아닙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욕하시는 줄 알고 지금 그 프랑스 연인. 네. 연인의 그 남자 배우였죠. 네. 둘이 나오는 건데 이게 로스트 인 페이징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2007년 하면 당시에 이제 저희 발 마사지 업소의 사장과 이런 건데 그 당시 중국의 사회상을 보여주죠. 그 당시 중국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국 많이 갔었고요. 발 마사지 다 받고 왔었고 네. 중국의 부자가 엄청 생겨날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늘어서 7년쯤에는 우리가 전 세계는 이제 맨날 차이 아메리카의 시대 막 이렇게 얘기할 때였어요. 옆에 영화는 뭐냐면 먼 훗날 우주란 영화인데 이거는 한 2006년에 어떤 커플이 그 귀향 열차에서 만나는데 10년 뒤에 비행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영화 재밌어요, 둘 다. 근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지금은 중국을 사자 팔자가 아니라 중국의 변화가 이게 전 세계의 큰 변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냉전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중국 자체 경제 측면에서 이 큰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계속 궁금한데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이 때문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중국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게 이게 중국의 생산 가능가 푹 꺾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화가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그 로스트 인 페이징 같은 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도시화될 때 이때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노동 공급이 정말 대규모로 늘어났는데 노동자의 협상력은 없었죠. 중국 노동자가 함부로 막 썼잖아요. 네. 뭐 만타오라고 빵 같은 거 하나 주고 우리도 중국 가서 공장 열심히 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디프레이션을 수출했고 네. 미국이 결국 물가 안 오르고 이 흐름이 이어져 온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그 소위 인플레가 뭐 70년대 같은 건 열리지 않겠지만 완만한 인플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일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다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CPI가 얼마나 없지 이거 다 초미의 감입사예요. 어떤 분은 코어를 보자. 코어 CPI가 전망치가 한 0.4인데 그보다 낮게 나오면 좋을 거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저번 우리 3월에 놀랬잖아요. 8.5인가 그랬어요. 네, 8.5였습니다. 네. 지금 전망치가 제가 8.1이죠. 근데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와야 지금 진정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물가가 이 정도 레벨에서 저는 꺾일 거로 봐요. 꺾일 거로 보는데 많이 안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근데 부모님도 딱 그게 문제죠.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물가를 어느 정도 수준을 용인할 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가 다시 2%로 간다? 그거는 이 구조상 이런 변화 속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거에 대한 좀 울퉁불퉁한 길이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밑에 깔린 생각은 중국의 디프레이션 수출이 끝났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받아들이는 기간인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는 이 문제도 있어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 알다시피 이제 선진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선진국가 됐잖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셨는데 오늘 강국 선언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치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또 새로운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참 신기한 병인 게 고령화라는 거는 사실 질병인데 수명이 단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질병인데 계속 오래 수명을 살아. 단축하지 않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소위 그 자원이 이 인구를 돌봄에 투여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는 상황이 선진국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좋게 보면은 야 이제 인건비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인류는 이럴 때마다 엄청난 혁신을 갖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거는 뭐 어딜 가도 서비스 로봇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고 뭐 식당에서도 이제 로봇이 와가지고 서빙하고 그렇죠. 그러죠. 이게 예. 뭐 자동화도 그렇고 모든 게 자동화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플레가 막 갑자기 디플레로 가서 뭐 어떤 분은 다시 디플레이션 시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정한 인플레를 용인하고 또 그거를 그 물가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기술 혁신. 아까 지원장님 처음에 미국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거라 본다면 지금 빅테크들이 여기서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그 빅테크를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1년 이상을. 이거는 뭐 좀 너무 비싸다. 하지만 또 이것이 미래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너무 거창한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좀 너무 이러니까 너무나 막 앞으로 우리에게 10년 뒤에는 이제 큰일 날 일이 다가오고 있어. 막 이런 너무나 좀 두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우리가 구조가 변화가는 시기에 좀 짧게 보면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인데 이걸 너무 확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더 빠지더라도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저는 뭐 $1가 1,300원일 때 다가서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집을 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오자마자 곽지원장님 한 뵈면은 꼭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전에 한번 여기 나왔을 때 전자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약간 쭈삣쭈삣 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전자, 뭐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 지금부터는 상당히 견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이 팔았으니까 지분이 낮아졌으니까 네. 뭐 이런 것도 감안할 수 있고요. 좀 거창한 얘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소위 생산성 향상의 노력에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아마 많이들 부상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뺐는데 저희는 아주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의 소위 이런 정밀 기계 기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도 이 와중에도 환학 같은.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 이런 쪽에 소위 무인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최근 오늘은 막 같이 다 두드려 맞고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걸 먼저 좀 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꼭지는 그거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소위 우리가 인플레 시대 인구의 생산관 인구의 변화에 따른 이 구조 변화를 놓고 본다면 뭐 30년 만에 인구가 와서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런 논리보다는 좀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이 돼요. 근데 이 변화가 구조적이었다고 보는 건 다음 그림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걸 꼭 보여드려요. 야, 이거 뭐 엔화 보고 있으면 딱 요새 가장 강조드리는 거. 어차피 여행 한번 가실 거면 엔화 사놓으시라는 얘기를 통장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엔이 97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원엔 한일 좀 여쭤봤거든요. 네. 제가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막 이제 텔레비 보면 이제 막 그 홈쇼핑에서 보여주잖아요. 여행지. 그럼 제가 야 그냥 일본인 한번 갔다 올까? 그럼 일본 가서 옛날 가면 그래도 한 1,200원일 때 가는 거랑 970원일 때 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부자 되는 느낌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하죠. 원화보다 이쪽이 더 약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달러가 이렇게 강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리고 환율이라는 건 그거 세 가지 요인 때문이에요. 금리라던가 경기, 리스크 세 가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금리다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다른 나라는 금리 못 올려서 금리다. 이렇게만 설명은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중요한 동의는 경기예요. 그래도 미국 경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고용 지표나 모든 걸 봐도 미국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강한 건 맞는데 나머지가 안 좋아졌다. 또 하나 마지막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혹시 리스크를 반영한 거면 이건 제가 틀린 거예요. 뭔가 부셔지는 거면 이거는 지점장님 아까 고쳐가신 대로 야 이거 뭔 일 난 거 아니야? 저도 불안하거든요. 네. 리스크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신용 스프레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아직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펀더멘탈 차이였는데 펀더멘탈 차이는 다른 말로 하면 약간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은 어쩌면 약간 속도가 둔화되고 최근에 위안화가 갑자기 약해진 것도 뭘 위안화가 정책적인 영향도 크지만
사실 위안화는 중국이 가장 코로나에서 일찍 벗어나서 위안화가 강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봉쇄 같은 거 늘어나고 지표 안 좋으니까 위안화 네. 약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 아까 이제 좀 큰 얘기 드렸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로 본다면 주시장 계속 안 되는 거고요. 네.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거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질문 같아요. 거기서 네. 그 제일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시장을 예. 보는 눈이, 그러니까 그쵸. 미국 경기에 대한 거에 대한 네. 채권한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렇게 금리 올리면 네. 경기 결국 죽어. 그렇죠. 라는 논리를 뭐 서머스 얘기하는 거죠. 예, 얘기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경기 굉장히 좋아서 연착륙이 가능해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정말 좋으면 파월이 맞을 거고 근데 금리에 그 못 견디고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뭐 서머스나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고용 같은 거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거가 사실은 다 누가 맞는지 알 수 없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파월이 좀 요번에 호언 장담했는데 완전히 좀 바보 됐죠. 세됐죠. 뭐 너무 실망스러워요, 진짜. 아니, 또 그렇게까지 아니,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시장에서 안 믿은 거죠. 지금 안 믿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저는- 약간 채권 베이스에 계신 분들은 아니, 그때 채권 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처음에 제가. 저도 채권 좀 친한 분 계셔가지고 보험사에 저번에 한번 커피 한잔 하자고 얘기하다가 진짜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만의 네,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쵸. 거예요. 네. 이게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제가 너무 아니하다 말씀하시더라고. 주식하는 사람은 네. 항상 좀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거야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자꾸 이제 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거였죠. 있어요. 전에는 의견이 굉장히 유사하게 왔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도 난 센터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고 있다가 한 며칠 안에 저번 주부터 이제 제가 좀 약간 전화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잠깐 뵀었는데 하여튼 뭐 누가 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알 수 없죠. 그게 그렇죠.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가 레벨 다운 되고 있잖아요. 뒤에 이제 그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눈높이가 너무 높고 이 정도 레벨 다운 아니라 생각하시면 이거는 해결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이 정도가 아니야 고용면 이제 75bp 뭐 이게 문제야 뭐 50bp 50 계속 갈 거야 QT도 엄청 더 세게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요 최근에 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견들이 상당히 이제 수세적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그거 아까 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 힘들다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달러 강세가 정책적으로 가장 강하게 가는 시기가 지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든한테 특히 더 중요해요 지금. 네. 그리고 과거에 사실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겼던 적은 아주 호황기 때 외에는 없거든요. 네. 클린턴 때랑 부시 때랑. 지금은 그냥 필패인 상황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가를 잡을 정책들을 지금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시장의 그 좀 두려움, 좀 이거를 키우고 있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막 생기니까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 아까 말했던 뭐 이게 다 크래시로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파고로 안 갈 것 같은 게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연준 부의장도 좀 지명하려다 실패했었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규제가 금융위기에 처해졌고 그 규제 때문에 네. 생각보다 금융기관들이 건전합니다. 은행들이 좋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정책을 쓸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붕괴된다 안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당국자들은 뭐 계산이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그래서 뭐 주택 시장도 그렇고 뭐 붕괴될 가능성은 적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모기지 같은 금리 많이 올라오면 미국 부동산이 크게 흔들 것이다. 뭐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지표가 변한 뒤에 좀 생각하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18년에 재연도 얘기만 이게 사실은 가장 두려운 거죠. 왜냐면 18년에 하고 19년에 결국 다 꺾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위안화가 약해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 매우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잉 파워가 약해진다는 의미고 이 그림을 좀 예쁘게 했지만
이걸 잘 보여야 되는 원자재도 결국 여기서 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18년에는 이러다 경기가 부러졌는데 지금의 문제는 물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가. 커머더티가 잡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나거나 뭐 이런 그렇죠. 벌어지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뭐 안 좋아지는 거 뭐 이걸 좋게만 해석한다 오해하시지 말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어쩌면 이 아까 말했지만 원자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걸 보면. 근데 만약에 인건비처럼 구조적으로 갈 거냐가 고민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좀 쿨다운 되면서 오히려 커머디티 가격이 좀 잡히는 형태. 18년처럼 경기가 완전 부러지는 게 아니라. 물론 18년 전 부러지면 그때는 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좀 그러지 않다 보는 게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래서 결국 이게 뭐 매크로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말하고 다니 뭐야 너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요즘 그 말씀 제일 많이 드려요. 그냥 원달러 기준으로 1270, 80원일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형주 수출하면 될 것 같고 좀 의미 있게 돌아서려면 위안화 약세가 진정돼야 되는데 과거에 위안화가 왜 약세로 가죠? 부양하니까. 여기 보시면 그 OECD 서양 지수예요. 쭉 내려오잖아요. 지준율 계속 낮추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게 바닥이 치면 도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OECD 선행 지수고 이게 확산 지수인데 확산 지수는 그 32개국 OECD 선행 지수의 전월차랑 또 6개국을 플러스해가지고 전월차의 비율을 보는 건데 이게 한 10월 정도면 저점이거든요. 올해 10월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이게 지금 5월 뭐 오늘 이제 4월 CPI 나오겠지만 이번 주에 4월 CPI가 만약에 그 좀 꺾여 내려오는 거는 다음 달에 다다음 달쯤 합의가 우리가 이해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됐을 때 또 중국도 경기가 좀 진정되는 레벨. 물론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급망 이슈 봐라. 정치적 이슈를 이걸 해석해야 된다 하면 할 말 없어요. 요즘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중요치 않아. 그냥 정치야. 이거는 중국과 관계고 시진핑이 연임 확인될 때까지 뭐 어쩌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중국도 뭐 연임을 다 떠나서 저기서 더 경기 망가지면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언제쯤 진정될까? 저는 올 한 3분기 정도 진정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좀 저는 그냥 좀 현재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2분기부터 주식을 좀 사자는 입장이었는데 좀 고생은 하겠지만 이 지수보다 올 가을에 지수가 더 낮을 거라 보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뭐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좀 인플레를 잡고 싶고 수요를라도 공급망 이슈지만 수요를 건드려서라도 잡고 싶은데 뭐 ISM 제조 지수도 그렇고 다 꺾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연준의 처방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빠졌고 채권도 빠졌고. 그러니까 이것을 연준이 의도하지 않게 됐다면 정말 더 두려웠을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였잖아요. 그때는 뭐 닥치면 어떻게 막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막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맨날 우리 앉아가지고 정책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선제적 처방을 내렸고 이게 좀 고통이 따르는 건 분명하지만 이걸 갖고 붕괴로 보는 시그널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하여튼 수요 둔화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긍정적 지구는 뭐 좋은 것만 보여드린다 하실 수 있는 팩트 자체입니다. 기대인 플랭크 한 번에 꺾였어요. 꺾여 내려왔고 공급망 압력도 의외로 완화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을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두렵지만 네. 이 문제들도 더 확산되기보다는 이제는 이 물가를 끌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고민, 소위 공급망 이슈에서 뭔가 시장이 적응해가는 기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한테도 물어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안 끝나는 것 같고 중국도 새로 시작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반문해요. 그러면 그래서 큰일이다. 근데 유가는요? 물어보면 유가가 100불대 있잖아요. 그냥 아직도. 네, 109불 막 이렇죠. 네. 어떤 분이 러시아가 이제 그리고 더 웃긴 건 오페크의 반응이에요.
네. 잘못되면 공급 과잉이 오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늘릴 수 없다. 네,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42만 불에서 2만 배럴에서 멈췄죠. 그렇죠. 증산 안 해요. 네. 자기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좀만 순간 되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나오는 뉴스는 정말 세계가 이제 정말 반세계화로 가고 국가 간의 경계선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지만 또 안에 들여다보면 데이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찝다 보면 그래도 이게 좀 뭐 변동성 크지만 진정됐고 주시장은 좀 늦게 더 발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좀 가져오면서 걱정했어요. 뭐 본부장님이 내가 채권 전문가인데 저 사람 마음대로 저렇게 적었다고. 아닙니다. 연말로 갈수록 저 금리 안정화될 거로 봅니다. 경기도 아까 말했던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 곡점 정점되고 뭐 지금 같아서는 도저히 난 동의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늘겠지만 어쩌면 2분기에서 3분기 초까지가 좀 가장 이러한 국면이 아닐까. 저는 그럼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일까요? 아까 이제 지점장님 처음 질문 들어와서 미국의 성장주 가장 두드려 맞을 시기인 것 같고요, 이때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뭔가 성장의 프리미엄을 받던 주식들은 굉장히 고난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또 먼저 두드려 맞던 한국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것들은 돌아설 수도 있어요.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은 성장주의 시총 비중이 높다 보니 더 심하게 두드려 맞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뭐 제가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종적 결론이 이거예요. 저 음영처리를 좀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또 연속해서 보여드리면 $1 환율이 보니까 이 역축인데 한 1,400원 근처 갔을 때 경기도 저점이 나왔고 수출 증가에도 저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국면에서 굳이 원화 자산을 다 버려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의 원화 자산을 한번 우리가 안고 사야 되는 구간은 여전하다. 지금 물론 저희 이베스트에서 3월 첫째 주부터 이 얘기를 드려왔지만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오히려 그때는 전자에게는 강조를 잘 안 드렸어요. 그때는 전자나 현대차는 강조를 덜 드렸는데 오히려 중소형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보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런 대형주의 지수 방어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어쩌면 뭐 벌써 불타기 이런 개념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주식을 좀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어떤 위험보다는 오히려 이후의 가능성이 더 큰 구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볼게요. 밸류에이션 보면 이거 보면 한국 주식이 의외로 견조한 거예요. 이게 저번 주 금요일 기준인데 제가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만 다 좋다고 해요. 대만도 과거 5년 PER 레인지로 보면 대만은 거의 5% 수준에 있는데 우리는 한 20% 있고요. 미국도 한 20%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끝에 있어야지만 좋은 거냐. 근데 참 의미 있던 건 대만인데 대만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보니까 대만도 상당히 대만의 IT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대만 같은 데도 좀 중화권이 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겠다. 그래서 신시장이 계속 부진했었는데 이거는 그 상대적으로 한국은 매우 강했다는 거. 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거는 그냥 아까 낮에 시장 하도 안 좋아져서 그냥 급히 넣은 건데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빠지냐면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 금융위기 레벨이면 한 2,500 깨고 내려가야 돼요. 네. 그때부터 몰라요. 그때부터는 뭐 정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소위 지금 신용융자 뭐 지연님 아시겠지만 22조 계속 그냥 다 터지구나. 네, 줄질 않아요 전혀 근데. 네. 그게 터져야지. 터지면서 할 때가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밸류 레벨로. 근데 그게 터지지 않고서 버티고 있다면 벌써 2,600이 왔더라고요. 0.95배 레벨 정도가 그렇게 비싸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저도 말은 해야겠고 유럽 증시를 봤더니 아이고 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저도 똑같이 헷갈리고 두렵지만 여기서 과연 도망갈 거냐. 반대로 그때 3,000 이상은 똑같은 그림을 제가 모 방송에서 보여줬었거든요. 요 위에서 여기서부터 말을 했으니 3,000 이상은 너무 비싸 보였던 거죠. 3,300 같잖아요. 네. 그때 이때는 또 이럴 땐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때는 주식을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시점과 요 반대 시점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돈 좀 더
동원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 아닐까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항상 이제 너무 컨센서스가 높다 마진율이. 근데 최근에 좀 은근히 내려왔어요 마진율은. 근데 동시에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항상 한 1년 정도를 마진 기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기업 시장과 투자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이렇게 나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어쩌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강했던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익이 견고한 기업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알 수 없어요. 자료 실적 나오고 나서 안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견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료 기업에서도 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뭐 업종에 꼭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딱 특징을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답답하니까 페이스북에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좋은 기업이 앞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맞는 반론이세요. 근데 이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물어보는데 예, 있죠. 하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 빠진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서프라이즈였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비용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형 기업이, 대형주인데.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런 기업들을 잘 이렇게 찾아서 사놓으시면 또 삼성전자, 현대차 외에도 그런 주식들도 어떤 시장이 좀만 진정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까 이제 어쩌면 지점장님이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두려운 건 이거죠. 실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적극적인 가이던스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네. 이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미국 보면 아침에 이제 CNBC 다 끝나고 나면 아침에 장 마감 하면 막 몇십 %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이제 실적 나오고 그 뒤부터 이제 가이던스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냥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이던스를 너무 2분기에 우려를 많이 넣고 있어요. 우려는 너무 당연하죠. 결국은 우리가 인플레발 비용 상승 또 금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 이 두 가지 결합하는 게 뭐겠어요? 어닝 둔화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이번에 가이던스에서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가이던스 하향이 다음 분기에도 미국이 나오면 곽 지점장님 말씀하셨던 걸 다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측면 그냥 아예 그냥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죠. 레벨 다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약간 고민이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 아마 이런 상황 아닐까요? 아마도 물가는 뭐 진짜 여전히 7%대 이상에서 머무르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코스트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올 때 가능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최근의 급락의 원인은 가이던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렸어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나올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 했다 저말 했다 하시면서 답답했을 텐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단순하게 수익률을 봅니다. 2021년 이후에 수익률을 보면 은행이 제일 좋았어요. 네. 은행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잘 헷갈려요. 저는 지금. 이제는 너무 좋았죠. 네.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미디어 같은 기업들 너무들 좋아하시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것도 한 2주 전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런 쪽들이 조심스럽고 가장 많이 빠진 건강 관리인데 이게 고민스러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도 좀 헷갈리는데 화장품, 반도체가 여기 껴있다는 거죠. 반도체, 조선, 필수 소비재, 자동차.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장은 닫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3월 첫째 주에 계속 말씀드린 건 어떤 것들은 덜 빠지고 반등할 때 더 강하게 올라갈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를 찾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게임에 주력하는 그래서 숲보다 나무를 봐야 되는 게 그 이유인데 단순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평균 회기로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
섹터들이 받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희들이 빗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러더라도 이거 참 더 무서운 말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것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맨날 요새 정부에서도 한국의 민간 부채가 문제다. 막 새로운 한은 총재님께도 계속 그 말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민간 부채에 대한 그 위험 때문에 그 돈을 확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어떤 수익성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제일 좋았다는데 오히려 은행은 이제부터 소위 이러한 고민들에 좀 빠질 수가 있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다시 이제 부동산도 좋아지고 은행 대출, 은행 좋아질 거다 하지만 이게 혹시 이런 쪽은 좀 주춤하고 다음 페이지 그림이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를 늘리자 저희가 이제 이거 콜을 좀 했던 건데 오늘 저희가 저희 추가 전략팀장 신용호 팀장 자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건데 대형주가 방어적 역할이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도 삼성전자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금요일 이게 왜 이럴 수가 있냐면 삼성전자 실적이 쉽게 말해서 최대 손실폭이 한 30% 정도인데 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런 종목이.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 1.2배면 과거의 평균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도에서 얼마나 더 빠지냐 이제 막 거기서부터 이제 막 더 빠지고 더 무너질 것처럼들 얘기를 하지만 제가 PBR 1.5배 수준 여기다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과거 이 정도 레벨에서 추가 납품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 6만 원대 초반에 6만 중반 이 정도가 과연 전자가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장세일까? 반대로 장이 안 되더라도 전자가 버팀목이 되는 장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오래간만에 드리는 거거든요. 전자를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고할 수 있다. 세이프티 헤븐이 된다는 거 첫 번째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제가 오늘 어떻게든 간에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시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증권사들한테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와요. 새로운 정부의 수혜주가 뭐냐.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3월 달에 정경련 서베이 나왔던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정권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경련의 매우 서베이를 중시할 것 같아요. 특히 공공보다는 민간이 우선이 될 것 같고 규제 완화에 주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화가 1,300원이고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다들 이거를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소위 수출 증가율 높은 사업도 보시면은 이게 다 전기차도 되게 다 이제 어떤 신성장 산업 선정을 했는데 이게 다 서베이 매출액 그 서베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경련 서베이에. 그래서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 어쩌면 대기업 집단 주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 그 기업이 뭘 하냐 이걸 물어보기 전에 그 기업들이 더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을 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요. 이건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5년 내에 법인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를 보는데 한국이 여기에 2017년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탑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췄었고 우리는 상당히 올린 나라거든요. 이 정도 올린 나라가 그려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효 법인세율이 뭐 글로벌 수준이다 이걸 떠나서 최근에 이런 정책 지향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았다면 저는 이거의 공약 수도 결국 좀 대기업 집단의 우호적인 거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율과 대기업 집단 대표주들과의 연관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시장이 붕괴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왜냐면 굉장히 분위기가 내일부터 무너질 것 같은 바로 직전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 제가 추론하는 사고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지만 설령 시장이 더 흔들리더라도
지금부터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아까 방어적인 대표주를 사야 되고 만약 정말 기업 분석이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의 일부 완화를 가능성을 두고서 완화되면 좋아질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판가를 올렸다가 그 판가를 내려도 코스트가 더 안 올라오는 것도 뭐 음식료가 해당될 거고 자동차가 해당될 거고 조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흔들릴 때 소위 펀드멘탈 개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접근 가능하고. 네. 그게 보신다면 오늘 아까 저 제목대로 이 울퉁불퉁한 길에서 제 갈 길을 간다고 보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내일 당장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더 나오더라도 좀 이런 흐름 속에서 바라보시면 그래도 매일매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떨까 이 고민보다 더 긍정적이고 더 건설적인 어떤 우리가 투자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그 2분기 그 가이던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왜 이렇게 기업들이 떨어뜨렸을까 하면 눈앞에 보이는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셧다운 이것이 안 보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애플이 5조에서 10조 정도 매출이 빠진다고 얘기한 거에는 분명히 그게 깔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얼마나 세게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2분기 실제 실적과 가이던스의 차이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역시 현장 분위기를 잘 아시니까 비판받을 부분이 저도 거기에 있죠. 어쩌면 3월에 놓쳤던 부분이기도 하고 3, 4월에 네.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이제서야 그런 우려들을 반영한 거로 볼 거냐, 네. 상당폭 반영했다고 볼 거냐. 사실 여기가 굉장히 모호한 회색지대가 존재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은 결국은 그 물가가 올라와서 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라면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물가가 급등세가 진정될 것인가? 그리고 커머디티 시장이 좀 진정될 것인가? 공급망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완화될 것이냐?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황은 더 안 좋아서 아까 울퉁불퉁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더 악화되는 길 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보니까 답이 없다. 그런데 커머디티 가격 잘 보시면 치솟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 한 2주간 비철금속 가격은 이제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요. 수요를 대변하는 비철금속 가격은 좀 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공유는 올라가고 곡물이 있고, 올라가요. 공급과 연결되는 이제 원유라든가 곡물가 이거는 계속 올라가니까. 원유도 오르진 뭐 109불까지 왔지만 원유도 우리가 이 정도 사태가 났을 때 저는 오페크가 저보다는 정보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공급 과잉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을까? 제일 문제는 사실 곡물이에요. 이 그렇죠. 곡물이라는 거는 사실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코어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당초 EBS가 생각했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건 맞지만 이 가던 길이 이 길이 아니고 그냥 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근데 우리가 앞에 길이 굉장히 물퉁물퉁하고 뿌연 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래도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냐 흔히 말하는 숲보다 좀 나무를 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무의 기준이 뭔가를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그 나무가 우리가 선택이 어려운 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 길이 만약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 구간이냐 정교하다고 해서 피해가기는 어렵거든요. 피해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환율이란 것을 같이 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자기가 좀 기업 분석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수요의 가격 탈진성은 낮은데 판가를 올려왔다. 이거는 매우 의미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좋다가 최근에 한 2, 3일 하면 팍 두드려 맞긴 했어요. 네. 하지만 왜 한 달간 올라왔는지 아까 사실은 저 부장님께서 한 달간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두 개. 그런 종목들이 매우 좋았어요. 사실. 4월달에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최근에 며칠 두드려 맞았는데 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두드려 맞았냐면 놀래가지고 일단 다 던진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선생님 제가 제
가 우려하는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도 좀 적어와서 우려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17페이지를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17페이지가 뭐냐면 이제 PBR 차트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웬만하면 0.9배에서 다 이제 지지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 0.9배를 밑돌았던 때가 2018년, 19년, 2020년에 떨어진 거는 코로나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쭉 논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상 평범한 그냥 업앤다운의 시클리컬한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분명히 하방이 상당히 견고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그 밸류에이션 하단을 막 치고 내려가는 국면이 한 번씩은 꼭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 제가 그래서 역시 명쾌하게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게 아까 10페이지 그림이 이게 18년, 19년까지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던 거예요. 네네. 이게 경기가 부러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저렇게 경제가 부러지냐면, 이제 저는 어쨌든 금리를 주로 봐왔던 사람으로서 금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을 훼손할 정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결국은 경기에도 훼손이 되고 자산 시장에도 조정이 크게 올 텐데, 지난 몇 년 동안은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성장을 훼손할 정도로 높아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앞서도 우리가 처음에 화두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디플레이션 사이클은 적어도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이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도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제가 파월 의장을 상당히 비난하는 이유는 제가 요즘에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용어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을 판이다 지금. 어쩌면 가래가 아니라 지금 더 큰 걸로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니까 파월이 말해도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작년에 물가 전망에 대한 실패를 했고 최근의 모습도 너무 물가에 대한 판단을 안일하게 하니까 채권 시장 못 믿는 거거든요. 저런 안일한 태도로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200bp 인상으로 잡아야 될 물가를 이게 늘어지고 저렇게 신뢰가 없으니까 정말로 오버킬 300bp, 400bp 가야 겨우 잡히게 된 그런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포예요, 지금.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도 아까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도 이제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가 이래서 결국 부러지는 시나리오거든요. 이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나오면서 부러졌던 건데. 뭐 그럴 여지도 있죠 지금. 그렇게 되면 아까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오다가 나중에 2020년에 코로나까지 연결됐던 건데, 그걸 부양책을 써서 돌아섰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뭐 반등해봤자 뭐 저도 존경하시는 분들이 다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 내년에 더 큰 경기 침체 온다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면서 어떤 우리가 서로 균형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좀 더 놀래긴 서로도 놀랬죠. 그래서 결국 18년 사례처럼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갈 것보다는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까 저는 올 여름이면 금리도 진정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 이게 안 하던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어떤 거냐면,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엔화는 물어봐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엔화 사면 어떠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마 이렇게 성공적이는 않았지만 한전 주식을 좀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채도 관심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채권도 관심이 꽤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냥 치솟는 금리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QT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연준 자산이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지나치게 장기물이 많은데 이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좀 저는 금리가 좀 오히려 채권 쪽에 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이 상황이 그냥 달러도 계속 강해지고 금리도 계속 치솟고 물가도 통제 안 되고 이 시나리오를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반영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하도 이제 뭐 좀 몸이 좀 불편했었는데 별게 아니라 이제 혈압이 조절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저는 이거 감추는 스타일이 아니까 그래서 그냥 본태서 혈압이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형태의 혈압이어서 하여튼 병원에 좀 장기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했더니 원인을 어느 정도 알았더니 이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제어가 안 된다고들 자꾸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나 뵈면 이건 통제 불가능해. 파월은 이미 처방이 늦었고 저 약이 안 먹혀. 그래서 훨씬 센 고혈압 약을 먹여가지고 그냥 이거를 잡을 거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 기대 심리가 좀 우리 요 구간에서 진정되는 혈압이 꼭 고혈압이 갔다가 갑자기 120대로 오진 않고요. 150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구간이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이렇게 비유해서 도망가냐 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 너무 우려들이 커지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 본부장님 말한 거 되게 진솔하게 솔직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도 오늘도 뭐 회의하다가 통화하면 주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과연 통제되겠는가? 그리고 연준이 정말 말이 안 먹힐 것 같다 이제부터.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4월 CPI가 혹시나 코어 같은 거 0.4 이상 나와버리면 이건 완전히 다 없다. 네. 뭐 이런 공포들도 막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이번 주에 막 지금. 네. 저는 그러한 공포심들이 반영돼서 이 정도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경기를 결국 양립할 수 없다는 서머스의 논리를 이제 다 찬미하는 거예요. 지금 서머스의 논리대로 이게 세상에 금리 잡겠다, 물가 잡겠다, 금리 올려서 경기가 침체 안 간 적 있어? 그렇게 할 말 없죠, 뭐. 그거 있고 저는 좀 특수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거여서 지금이 물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언제 용인해 주는 상황, 그 상황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비효적인가? 근데 사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자꾸 오늘 환율 얘기를 하는 건데. 달러 강세가 덮었질 못하면 한번 거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은 내금리차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차는 결국 연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중국은 금리 기준을 내리고 한국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역전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달러 강한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우려하시는 것도 저 똑같이 그림에 넣어놨던 게 이게 혹시 침체까지로 가면 아까 말했던 수급 측면에서 보면 그냥 신용 잔고들이 터지는 거겠죠.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 달러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이 있는 게 달러화가 왜 지금 인덱스 기준으로 103을 넘어가고 하느냐라고 보면 가만히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의 상단이 상향 조정되면서 달러화도 같이 강해지고 있어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3월 FOMC 때 연준의 전망이 얼마였냐면 올해 연말 기준금리 1.9였고요. 내년이 2.8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2.8, 2.9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6월 FOMC 때 분명히 연준은 전망치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꾸 얘기했던 게 일찌감치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에 선도적이었다고 한다면 금리를 적당히 인상하고 말아야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자꾸 스텝을 놓치고 저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판으로 지금 끌려가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이제 확신을 하는 건데. 아니 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초장에 지금 현재 그 이제 5월은 지났고 6월, 7월이 이제 그 연준이 남아 있는데 오히려 6월, 7월을 오히려 세게 금리를 인상하든지 해서 인플레 안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차라리 고통이 짧게 끝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설프게 경기도 망가뜨리고 싶진 않고 물가는 알아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물가가 알아서 떨어졌지만 지금은 물가가 알아서 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잘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분명히 이번에 파월이 얘기했지만 파월은 수요를 잡아야 되고 수요를 잡으려니 수요를 잡는 고용과 그 임금에서의 수요를 잡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죽여서까지라도 네. 공급 그 얘기를 인플레를 하시는 죽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폴 볼커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파월 의장한테도 그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폴 볼커를 존경하느냐,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느냐. 와, 또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려고 찾고 계신 분들이 볼커이가 왜 나왔는지 아냐. 아니 윤세민 전 사장님 너무 채권 쪽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 말하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 왜 볼커를 꺼냈냐? 그 정도로 강한 시장의 신호를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욕심이지 않나. 경기도 꺼치지 않고 물가도 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욕심이지 않나. 아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제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가 되게 알 수 없는 변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알 수 없는 변수를 두드려 잡겠다고 경기의 단기적인 훼손을 감내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옳다. 그래서 얘기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 하나 문단히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그냥 제가 이제 뭐 11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게 경기 선행지수의 디퓨전 인덱스잖아요. 이게 이미 18년 레벨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최근에 급격히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특징이 있어요. 아니 요런 사이클마다 위안화는 사실 정부의 고시환이잖아요. 시내가 그냥 낮춰서 계속하고 지준율 낮추고 이렇게 위안화 쪽을 약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클이 끝이 보인다면 이분을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시간을 봐야 될 거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 그림인데 이거는 우리 주식쟁이들로서 제가 이게 전에도 가끔 보여드리는데 항상 지나고 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할 때 후회할 때 가장 핵심 지표가 저는 원달러 환율이었어요. 항상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 근처로 오면 항상 물론 그때 금융위기가 IMF 같은 것도 올 때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럴 때 주식 늘려가지고 그때 보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게 온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아 그때 주식했어야 되는데 하는 걸 많이들 물어봐요. 제 지인들이. 그런 내가 야 너도 사업하고 그러는데 원달러 한 1,300원 넘어가면 그럴 때 하는 거야. 그때 되면 사방이 다 안 좋다는 얘기 할 때야. 네. 외환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요새 조용히 여기로 왔거든요. 조용히. 그거 더 놀란 건 거예요. 그 엔화가요. 아베노미스 정점일 때 125였어요. 맞아요. 125였어요. 내가 이걸 왜 말씀드냐면 엔화 130일 넘어갔다는 걸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를 한번 우리가 뭐 오늘 근데 저도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건데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야, 이거 차트 보고 이러면 내일 부러지는 박살나는 날인데 주림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 여기서 이미 환율은 이전 경기 저점 수준을 반영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건 뭐냐면 소한 그러한 우려들이 환 시장에 많이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도 모든 종목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일단 수출 대형주를 보고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30%예요.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전자 정말 여기서 얼마 더 팔까? 아니 사실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죠. 뭐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를 자주는 안 나가는데 이게 이제 댓글 같은 거 가끔 보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혹시 이게 패닉 셀링으로 갈까 이건 걱정이 되는데 뭐 지표로 보면 벌써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여기서 패닉 셀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올해 연말이 걱정이에요.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적당히 올리고 차라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뒤쫓아가서 올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지금 수준이면 만약에 정말로 연말에 금리가 3% 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뭐 나오겠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투자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극명한 고민 지점을 오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도 아주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하게 좀 갈라졌는데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되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양안을 잘 시청자분들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럴까요? 네. 네. 답도 못 드리고 또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은 왜 결론이 없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고민이 커지지만 네. 저는 또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도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시장은 지나친 어떤 소위 정책 전환의 속도 그리고 통제 안 될 거라는 두려움 이거에 굉장히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좀 요약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뭘 말씀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저는. 네. 네. 하여튼 뭐 시장은 봤더니 나스닥 선물 엄청 빠지는데요. 그러게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언제나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그 의견을 정확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하여튼 저희 방송 나오실 때는 꼭 월요일 날 나와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2부 순서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윤쌤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수고하셨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